안녕. 자, 봅시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쌤이랑 수업을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 힘과 운동에서 이제 중력 쌤이랑 봤지? 그 다음에 전기력, 자기력은 봤어.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상호작용하는 것부터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해서 상호작용하는 것들. 탄성력은 접촉해야 되는 거였지? 요까지 봤었고, 우리 오늘 이제 마찰력과 부력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의 합성까지 해서 볼 건데, 우리 요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은 실제로 이제 우리 계약했잖아. 그래서 우리 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파트니까 좀 유념해서 보고, 요 3번과 4번은 실제로 교육과정에, 그러니까 책에는 빠졌는데 중요해서 쌤이 넣어놓은 거니까 이제 조금 선별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마찰력과 부력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찰력 볼까요? 마찰력. 잠깐만. 자, 그럼 우리 몇 쪽 피면 되냐면 20쪽. 해보세요. 20쪽. 우리 이제 탄성력도 사실 생각보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개념보다는 이제 문제풀이가 중요했듯이 마찰력도 이제 내용은 별로 어렵잖아. 우리 마찰 많이 들어봤지? 마찰한다는 건 뭔가 두 물체가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 마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찰력은 뭔가 어떤 물체가 부딪혔을 때, 접촉했을 때 발생한 힘이거든. 그러니까 마찰력은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운동을 뭐 하는 힘이냐면 방해하는 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을 걷잖아? 그러면 땅과 접촉해 있지? 그럼 땅과 접촉했을 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걸으려고 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나를 방해하는 힘이 생기니까 잘 걸을 수가 있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가 얼음 같은 거 있지? 미끄러운 빙판길에는 잘 걷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미끌미끌하니까 오히려 걷기가 어렵단 말이야. 꺼끌꺼끌해야 우리가 가는 것을 방해를 해야 우리가 가기가 쉽다라는 거야. 그런 걸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봐봐. 빈 상자에 쌤이 요 땅바닥에 발로 발을 찼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발을 찼기 때문에 이 상자가 밀려나가겠지? 앞으로 쭉 갈 거란 말이야. 근데 내 발을 뗀 순간 더 이상 힘은 작용하지 않아. 얘들아, 우리가 힘이 작용해야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데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모양도 안 변하지만 운동 상태도 일정해져야 돼. 운동 상태라는 거는 운동 방향도 되지만 빠르기도 되잖아. 그럼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으면 처음에 힘을 줬을 때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지구 한 바퀴 돌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우리가 발을 차게 되면 처음에는 좀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서게 되잖아. 그 말은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거든. 아, 운동 상태가 변했어. 그 말은 힘이 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무언가 힘이 작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이 상자가 접촉면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어떤 힘이 발생하게 돼? 마찰력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점점 속도가 줄게 되는 거지. 방해하게 되니까. 이해되겠죠?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 방향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물체를 잡아당긴다. 그러면 그때는 오른쪽으로 마찰력이 발생하겠지? 반대로 오른쪽 잡아당겨 왼쪽으로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빗면에서는 우리가 물체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마찰력은 내려가려고 하는 것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거거든?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정지해 있어. 움직이지 않더라도 중력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오려고 하겠지. 그럼 그때도 반대쪽으로 작용합니다. 즉, 물체 힘을 가했을 때 정지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힘을 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빗면을 위로 밀어 올렸다? 그러면 밑으로 마찰력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긴다라는 거야. 오른쪽에 사이드 보세요. 마찰력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이거 확대 보면 접촉면이 거칠거칠하다고. 거칠기 때문에 마찰력은 발생하는 거야.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지는 거지. 근데 이 마찰력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방향은 방금 말했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힘을 준 만큼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체의 무게가 100N이야. 근데 쌤이
20N의 힘을 가했어. 자, 그러면 끌려와 안 끌려와? 안 끌려오겠지. 정지했을 거라고. 더 무거우니까. 이때 반대쪽으로는 무슨 힘이 생겨? 마찰력이 생기는데 마찰력 몇 뉴턴이 생기는 거야? 100이 아니라 힘준 만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힘을 가해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가 힘을 준 만큼 마찰력도 똑같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20N이 아니라 110N의 힘을 줬어. 힘이 세졌으니까 끌려오겠지. 그치? 그럼 그때는 마찰력이 얼마가 생겨? 마찰력도 110으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인다?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용수철의 눈금을 보면 내가 얼마나 힘을 줬는지 알 수 있지.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 눈금과 마찰력 크기는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찰력은 내가 힘준 만큼이라는 거야.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힘의 방향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우리 마찰력의 방향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물체가 정지해 있어. 또는 미끄러져 내려와.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운동 방향이 마찰력 어디? 올라가려고 하겠죠? B 방향이고 물체를 밀어 올린다면 그때는 E입니다. 그러니까 마찰력은 B 아니면 E가 돼. 얘들은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런데 D는 무슨 방향이겠어? 아래로 잡아당기는 방향은 뭐지? 연직 아래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D는 중력의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마찰력의 방향은 맞고, 자, 마찰력의 크기. 자, 내가 힘을 준 만큼이라고 했는데 봐봐. 우리 만약에 아까 쌤이 빈 상자에다가 얘를 뻥 차면은 마찰력이 생겨서 언젠가는 가다 멈춘다 했지. 근데 이 빈 상자에 막 여러 개 막 물건을 넣어가지고 엄청 얘가 무거워졌어. 그럼 같은 크기로 발을 뻥 찼어. 그럼 얘가 아까처럼 가다가 멈출까? 아니지. 아까보다 더 조금밖에 못 갈 거 아니야. 조금밖에 못 간다라는 건 그만큼 반대로 많은 힘이 가해졌다라는 거야. 훨씬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마찰력이 커졌다라고 할 수 있어. 즉 마찰력은 어떨수록 커진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집니다. 근데 마찰력은 왜 생기는 거다? 접촉면이 거칠거칠하니까. 즉 접촉면이 어떨수록 거칠수록 마찰력은 더 커져요.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 실험을 했는데 나무도막 한 개를 움직이기 시작한 눈금을 봤더니 10N이래. 그러면 내가 힘을 준 건 지금 10N이지. 그러니까 반대로 마찰력이 얼마 생겼다? 10N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번에 나무도막을 2개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N이 될 때 움직였어? 20N이 될 때 움직였어. 내가 20만큼 힘을 줬다라는 건 마찰력도 20이 생겼다는 거야. 아, 무게가 무거울수록 어떻다? 마찰력 커진다. 맞지? 가와 나는. 근데 이번에 똑같이 용수철에다가 이 나무도막을 달아놨는데 한 개로 이번에는 유리판 위에 달아놨어. 그럼 좀 더 매끄러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끌려오기 시작한 눈금을 봤더니 7이네. 그 말은 힘이 7을 줬다는 건 마찰력도 7밖에 없다라는 거야. 마찰력이 줄었지. 아, 가와 다로 알 수 있는 건 접촉면이 매끄러우면 마찰력이 작아진다. 즉 거칠수록은 마찰력이 크다라는 거야. 무거울수록 마찰력 크고 거칠수록 큽니다. 근데 라를 볼까? 이번에 나무도막을 세웠어. 세웠더니 면적이 좁아졌잖아.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끌려보니까 여전히 10N일 때 끌려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나무도막이 여전히 한 개일 때는 마찰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무게가 변하지 않았고 접촉면이 변하지 않았으면 접촉면의 넓이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밑에 마찰력 크기 적어보세요. 누가 제일 크다? 나가 20으로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다? 다가 제일 작죠. 가와 다는 같다. 즉 뭐와는 관계가 없다. 접촉면의 넓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팁에다가 우리 공통점 적어보자. 마찰력과 탄성력의 공통점 둘 다 접촉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 어떤 방향? 힘과는 반대로 작용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찰력의 이용.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경우
커야 편한 거는 미끄러져야 돼?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겠지. 우리 길을 걸을 때는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마찰력이 커야 편한 거야. 그다음에 바이올린 켜본 적 있어? 쌤은 켜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바이올린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켜야 되잖아? 근데 이게 미끄러우면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하나 구분해야 되니까 마찰력 커야 됩니다. 운동화 끈 같은 것도 묶었는데 풀려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 마찰력 커야 되겠지. 암벽 등반할 때도 마찬가지. 자, 근데 마찰력이 작아야 편리한 경우는 미끄러져야 하는 경우죠. 미끄러워야 되는 경우. 창문 열고 닫을 때 미끄러워야 드르륵 잘 열릴 거 아니야? 미끄럼틀 탈 때 왜 우리 워터파크 가면은 일부러 막 물 넣어주잖아. 잘 미끄러지라고. 맞지? 그래서 마찰력 줄일 때 미끄럼틀 탈 때. 그다음에 우리 기계 같은 거 얘들 또 뭐 자전거라든지 회전을 잘 해야 되니까 일부러 윤활유 같은 기름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커야 되는 경우, 작게 해야 되는 경우 한번 읽어보고 크게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뒷장에 우리 개념 체크. 문제. 자, 잠깐 스탑하고 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풀고 다시 이제 재생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쌤 수업하는 영상 보면 됩니다. 자, 보자. 우리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오른쪽 운동했다. A. 오른쪽 밀었다. A.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다. 그럼 반대 방향 C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100N의 무게고 20N 힘으로 잡아당겼어. 이때 마찰력은 힘을 준 만큼이라고. 그러니까 마찰력은 20N. 만약에 방향을 물었다면 왼쪽이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와 나의 차이. 지금 나는 훨씬 더 무겁지. 그쵸? 자, 우리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인데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니까 누가 더 마찰력이 크다? 나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건 두 가지가 있었어. 어떨수록? 물체가 무거울수록, 그 다음에 접촉면이 거칠수록.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죠? 여기 지금 잘못됐네. 기역과 리을입니다. 요렇게 두 개 볼 수 있어. 넓이랑은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 뒷장에 넘겨가지고 어디 보냐면 우리 26쪽 보겠습니다. 26쪽. 자, 여기 26쪽 실험 보자. 얘들아, 하나의 나무도막에 하나는 사포를 붙였고 하나는 안 붙였어. 그러니까 지금 사포가 보인다는 건 한 면만 붙였으니까 얘는 밑면은 나무라는 거야. 자, 우리가 나무로 보인다는 건 밑면은 지금 사포야. 그럼 사포를 붙이면 어떻게 돼? 훨씬 거칠거칠해지겠지. 마찰이 커질 거라고. 그러면 이 나무면을 이렇게 들어 올려. 그러면 기울어지니까 마찰력이 이제 작용해서 잘 안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려갈 거 아니야. 무기가 작용해서. 근데 누가 더 먼저 내려갔는지 봤더니 밑면이 그 나무인 가는 금방 내려갔어. 근데 밑면이 사포인 거는 마찰력이 크잖아. 그러니까 잘 안 미끄러지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높이 들어 올렸을 때 그제서야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더라. 그러면 미끄러지는 순간에 기울기는 나가 훨씬 크네? 기울기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무엇이 크다? 마찰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결론 적어볼까? 자, 결론. 접촉면 사이에 마찰력이 클수록 기울기가 그만큼 뭐하다? 크다. 그러니까 접촉면이 어떨수록 마찰이 크게 작용한다?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도 실험해요 보면 우리 아크릴판, 비눗물판, 사포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같은 면이 점점점 얘는 미끄럽고 얘는 거칠거칠하겠지. 그래서 사포가 미끄러질 때 각도가 훨씬 높다. 그 말은 그만큼 마찰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뒷장에 한 장 더 넘겨가지고 탐구 체크 요 1번부터 해서 3번 풀어봅시다. OX 해볼까요? 자, 여기 1번 보자.
나무도막의 질량이 같아도 거칠기 달라? 그럼 마찰 크기 다르겠다. 맞지? 그 다음에 옆면을 이제 세웠어. 그럼 기울기가 더 커질까? 이 무게가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기울기는 똑같겠지. 더 커졌을 때가 아니라 같게 미끄러집니다. 틀렸고, 자, 미끄러지기 전까지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맞아? 그게 아니라 마찰력은 계속 작용하고 있었어. 정지해 있더라도. 근데 마찰력보다 미끄러지는 게 더 높으니까, 중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내려가게 된 거야. 그래서 얘는 X 계속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러니까 마찰이 클수록 미끄러지는 그 기울기는 훨씬 더 커지겠지. 더 높여야 내려가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마찰력 크기. 자, 각도가 클수록 마찰력 큰 거니까 사포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고요. 자,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몇 번? 3번이지. 1번도 맞는 말 아니야?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 커집니다. 맞는데 이 실험으로는 모르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저 뒤로 넘겨서 33쪽에 유형 체크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찰력은 우리 B랑 C는 무게 똑같지? 그럼 마찰력도 똑같겠지?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밑으로 내려가겠네? B. 그 다음에 중력은 늘 지구 중심 방향, 아래 방향이니까 C.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가나다라 볼까? 자, 우리 가나다라에서 라는 나무도막 무거우니까 마찰력이 가와 라 비교했을 때 라가 훨씬 더 크지. 가와 다는 넓이만 다르니까 얘들은 같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나무도막이 한 개더라도 사포가 있을 때는 또 마찰력 커지지.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커. 늘 가와 다는 같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번에 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그만큼 힘을 많이 줬다는 거니까 마찰력을 나타낸다. 맞고, 자, 가와 나에서 늘어난 길이는 마찰력 큰 나가 더 길다. 맞지? 그 다음 가와 다는 얘들은 접촉면 넓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같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 가나는 접촉면의 거칠기랑 관련이 있고 가와라는 무거운 거지 무게와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마찰력이 커야 되는 경우는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는 경우지. 그러니까 잘 열고 닫을 때는 미끄러져야 되는 거니까 아니고, 우리 길 걸을 때는 미끄러지면 안 되죠. 맞고, 미끄럼틀은 미끄러져야 되니까 X. 그 다음에 윤활유 사용하는 거 잘 돌아가야 되니까 미끄러져야 되지? X. 그 다음에 자동차 밖에 스노우 체인 그 미끄러지지 말라고 감는 거지? 요거는 맞습니다. 정답은 3번과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찰력은 여기까지고 이제 두 번째 부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힘 부력 보겠습니다. 부력. 일단 부력이란 말 좀 들어본 적 있어? 부력은 뭐 마찰력이나 탄성력에 비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부력 많이 느낄 수 있지. 우리 수영해 볼 수 있나요? 수영은 쌩은 수영을 못 하는데 잠수는 할 수 있거든. 그냥 가만히 이제 힘 빼고 누워 있으면 붕 뜨잖아. 맞지? 특히 좀 더 잘 뜨게 하려면 뭐 고무보트라든지 뭐 튜브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뭔가 덩치가 커지게 되면, 부피가 커지게 되면 잘 뜨게 되니까 이렇게 막 숨을 크게 들이쉬면 이제 막 폐의 부피를 늘리면 또 더 잘 뜬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물에 있으면은 동동 뜨죠. 그런 힘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에 오리가 물에 동동 떠 있지.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얘는 무게가 있으니까 원래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어떤 힘이 작용해야 돼?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 뜰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물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있기 때문이야. 위로 띄우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는데 물에서가 좀 느끼니까 부력은 그러면 액체 속에서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력은
흐르는 물체에선 다 있어요. 즉 부력은 액체에서도 작용하고 사실 공기 중에서도 작용하거든. 기체에서도 작용해. 열기구 같은 거 둥둥 뜨잖아. 맞죠? 그래서 액체나 기체를 우리가 흐르는 물체라고 해서 유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유체도 움직이고 있으면 안 되고 가만히 이제 잠겨있는 유체 속에서 어떤 물체가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이 아니라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이라는 거야. 중력은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 근데 이런 거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공기가 지금 엄청 많지. 쌤이 어떤 비닐봉지를 한 개 갖고 와서 공기를 이렇게 싹 담았어. 그러면 이제 비닐봉지 안에 공기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공기는 그만큼 사라졌을까? 그게 아니지. 순간적으로는 공기가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공기가 와서 채우잖아. 흐르는 물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물도 쌤이 비커에 물을 딱 담아놨어. 그리고 여기에 이만큼 국자로 물을 이만큼 퍼서 물을 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만큼 물은 사라졌겠지만 그만큼 여기가 뻥 비어있어? 그게 아니지. 요 주변에 물이 다시 얘를 채우려고 할 거라고. 맞아. 서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뭔가 응집하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물은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지 않고 그 속에 잠겨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서로 모여주려고 하는 힘이 있다 했잖아. 그럼 봐봐. 이 물을 원래는 이 물이 여기 위치에 있었잖아. 그럼 이 물이 여기에 유지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얘를 누르고 있지만 밑에서도 얘를 떠받치고 있었어. 맞지? 근데 그만큼 쌤이 물을 뺐단 말이야. 그럼 물을 빼고 대신 이거랑 똑같은 모양의 어떤 물체를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원래는 이 물만큼, 이 빠져나간 물이 만약에 10N이다. 이 10N만큼을 얘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탱해줄 수 있도록 밑에서 위로 떠받쳐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물 빠져나간 모양과 똑같은 물체를 거기에 넣어주면 그 물체 그 자리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체는 어떤 느낌을 받겠어? 밑에서 위로 나를 막 떠오르게 하는 그런 떠올리는 힘을 받을 거라고. 그 힘을 부력이라고 하는데 이 빠져나간 물이 10N이라고 했지? 10N이 내려가지 않고 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밑에서 위로 떠받치는 힘이 10N이기 때문에 이 10N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던 거지. 맞아? 그럼 얘를 빼고 나서 어떤 물체가 딱 들어갔을 때 이 물체가 나를 위로 올리려고 하네? 라고 할 때 몇 N만큼 얘를 위로 올리려고 하겠어? 10N만큼 얘를 위로 올리려고 한다고. 그걸 우리가 부력이라고 합니다. 빠져나간 물의 이 무게만큼 부력은 밑에서 위로 작용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부력이라고 하는데 밑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력은 위로 떠받쳐 주는 걸 말합니다. 힘은 크기와 방향이 중요한데 첫 번째 방향부터 먼저 보면 방향은 중력과 반대지. 중력과 반대로 위로 작용해. 우리가 물 위에 뜬 물체라든지 공기 중에 열기구도 위로 뜨니까. 봐봐. 지금 똑같은 크기의 추를 양팔 저울처럼 생긴 막대기에 양 끝에 달았어. 근데 이 추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 그냥 물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컵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을 쪼르륵 담갔더니 갑자기 얘가 위로 떠오르더라는 거야. 왜 그렇겠어? 얘가 물에 잠기는 순간 물에는 밑에서 위로 떠받치는 부력이 작용하니까 가벼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 수영장 안에서 막 친구 업으면 엄청 가볍잖아. 부력이 작용하니까 가볍게 느껴지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니까 부력과 중력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부력 때문이다. 근데 쌤, 돌멩이 같은 거 가라앉잖아요. 그럼 부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가 가라앉는 이유는 뭐냐면 부력도 있는데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크니까 가라앉는 거야. 맞지? 근데 떠오를 수 있는 건 뭐야?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보다 부력이 더 크니까 떠오르는 거야. 떠오른다는 건 중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럼 우리가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배가 얼마나 무겁겠어? 그럼 중력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니야. 근데도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이 중력만큼이나 위로 떠받치고 있는 부력이 작용하니까 떠 있을 수 있지. 떠 있다라는 건 부력과 중력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얘가 가라는 건 뭐다? 중력이 더 크니까 부력이 있지만 그 다음에 뜨는 이유는 뭐다?
부력이 더 크니까 그렇다. 그래서 얘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4번을 보자. 자, 4번에 별표 쳐봐. 자, 우리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면 얼마나 위로 떠받쳐 올릴 수 있어? 부력이 몇 뉴턴이야? 라고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에 잠기기 전후 무게의 차이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추의 무게는 10뉴턴이었어. 근데 물속에 잠긴 추의 무게를 봤더니 8뉴턴인 거야. 가벼워졌지. 얼마나? 2뉴턴이나 가벼워졌잖아. 가벼워진 이유는 물이 얘를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뉴턴? 2뉴턴 떠받치고 있었다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력을 어떻게 구했어? 물 밖에서 무게 빼기 물 속에서의 무게를 빼면 부력을 구할 수 있다고. 물에 잠기기 전후 무게의 차이와 같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 말이 어렵지? 이거 보면 바로 이해되죠?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측정하는 방법은 넘친 물의 무게로도 측정할 수 있어요. 넘친 물의 무게. 자, 이거는 우리 유레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유레카?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과학자가 왜 빨가벗고 막 그 욕조에 나와서 막 유레카 하면서 막 소리쳤다 하잖아. 유레카가 알았다 이런 의미인데 뭘 알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아르키메데스한테 이 왕관은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물었어. 근데 이게 온전히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려면 순금이랑 밀도가 똑같으면 되거든. 밀도? 그러니까 즉 밀도는 식이 부피분의 질량이야. 요거 자세한 거는 몰라도 돼요. 이해만 지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금의 질량과 이 왕관의 질량이 똑같을 때 부피도 똑같다면 둘의 밀도는 똑같은 거거든. 아, 그러면 이 왕관은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밀도가 같아야 되는데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잖아. 그냥 저울을 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고민이었던 거야. 이게 부피를 측정할 때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할 때는 모양이 일정해야 되는데 순금 모양이 안 일정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부피를 구하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물이 가득 담긴 요조 속에 아르키메데스가 들어갔어.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 막 물이 넘쳐 흘렀겠지. 왜? 본인의 부피가 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쪼매난 아기가 들어가게 되면 물이 조금만 나왔을 거야. 근데 막 거구의 아저씨가 그 욕조 속에 들어가면 물이 많이 넘쳐 흐를 거 아니야. 즉 넘친 물의 양은 결국 무엇을 의미해? 아, 이 물체의 부피를 의미하구나를 알게 된 거야. 아, 그렇게 왕관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 유레카 하면서 막 돌아다닌 거거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물이 가득 담겨있는 이 수조에 이 추를 넣었어. 그럼 이 추의 부피만큼 어떻게 되겠어? 물이 빠져나가겠지. 부피만큼? 부피가 컸으면 많이 빠져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넘친 물의 무게는 무엇을 의미한다 했어? 아까 이 물이 이 안에서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에 이 넘친 물이 2뉴턴이었다. 그러면 밑에서 위로 2뉴턴만큼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즉 넘친 물의 무게는 그 안에서 물이 지탱해줬던 힘과 똑같았던 거야. 넘친 물의 무게가 부력과 똑같았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럼 봐봐. 넘친 물의 무게로도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추를 넣어줄 때 엄청 큰 추를 넣어줬어. 부피가 큰 추. 그럼 넘친 물의 무게도 많아지겠지. 넘친 물의 무게가 많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부력이 크다라는 거잖아. 맞아. 아, 그럼 부력은 언제 커지는 거야? 추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많이 나가니까 부피가 클수록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부력은 언제 크다? 누구와 비례한다? 부피와 비례합니다. 이건 비례라는 의미야. 부피와 비례. 즉 부피가 클수록 비례합니다. 자, 요거 중요해. 자, 적어주세요. 우리 앞 시간에 마찰력 봤잖아. 마찰력은 어떨 때 마찰력 커진다 했어? 접촉면이 거칠기가 거칠수록 또 무게와 상관이 있어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 크다 했어. 마찰력은 무게랑 관련이 있어. 지금 보는 부력은 뭐랑 관련이 있다?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집니다. 부피. 마찰력은 마마무 생각하면 돼. 마찰력은 무게와 관련이 있고
부력은 부피가 클수록 커집니다. 부피가 커져야 많이 빠져나가니까. 알겠지? 부력은 부피가 클수록 커집니다. 자, 그러면 뒷장에 보세요. 자, 물에 잠긴 부피가 크면 그만큼 빠져나간 넘친 물의 무게도 더 많을 거니까 부피가 커진다라고. 자, 얘들아, 부피가 크다라고 했지? 즉, 모양이 같다라는 건 부피가 같다라는 거니까 모양이 같으면 부피도 같고 부력도 같은 거야. 질량과는 상관이 없어. 왜 우리가 쇠공이랑 탁구공이랑 모양은 다 같잖아. 부피가 같잖아. 무게는 다르겠지. 그치만 부피가 같으면 부력도 같은 거야. 볼까? 가나다가 똑같은 모양인데 잠겼을 때 누가 부력이 제일 크냐라고 물으면, 자, 나와 다는 잠긴 부피가 똑같지. 가는 반 틈만 잠겼지. 잠긴 부피로 봤을 때 나다가 똑같아. 그러면 나다는 부력이 같은 거야. 근데 가는 반 틈만 잠겼으니까 부력도 반 틈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까? 자, 지금 예시로 여기 적어봐. 위로 지금 10N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도 부력이 몇 뉴턴이야? 위로 10N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가는 절반이니까 몇 뉴턴? 위로 5N의 부력이 작용합니다. 맞지? 자, 그런데 똑같은 부력이 작용하는데 나는 떠있지. 근데 가는 가라앉았잖아. 왜 그래? 왜 얘는 가라앉아? 무거우니까. 맞지? 부력보다 무거우니까. 나는 왜 떠있어? 부력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무게는 지금 10N이야. 즉 중력이 10N이라고. 그래서 얘는 떠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다는 왜 가라앉아? 얘가 10N보다 무거우니까 10N 이상이라서 가라앉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럼 가는 왜 떠있을 수 있다? 얘가 위로 5N이라는 건 밑으로도 5N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되겠지?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가와 나가 둘 다 떠있다라고 해서 둘의 무게가 같다? 그거 아니야. 둘 다 떠있다라는 건 본인의 중력만큼 부력이 같다라는 겁니다. 나와 나가 부력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뜨는 게 아니라 중력이 다르면 가라앉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와 나는 떠있지? 부력과 중력이 서로 같기 때문이고 다는 가라앉아 있다? 부력과 중력 중에 중력이 크니까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볼까? 자, 우리 빈 화물선에서 짐을 실었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짐을 실으면 무거워지겠지. 중력이, 무게가 커지니까 중력이 커질 거 아니야? 근데도 가라앉지 않고 떠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런 거야? 잠길 거 아니야, 무거우니까? 근데 잠겼다라는 건 처음에 잠긴 부피가 이 정도였는데 더 많이 잠겼잖아. 잠긴 부피가 커졌네. 그럼 그만큼 부피가 커지면 부력도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지. 맞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이 커졌으니까 그만큼 많이 띄워져서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1번부터 해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용 예시 보지 말고 바로 풀어보자. 자,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다. 맞지? 그 다음에 가라앉은 물체는 부력을 받지 않는다. 안 받아? 아니지. 부력도 있지만 중력이 더 크니까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X. 다음 3번. 물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큰 부력이다. 부피는 부력. 맞지? 그 다음에 떠있다라는 거 중력과 부력이 같으니까 맞아요. 자, 2번도 해보자. 부등호 표시해봐. A, B, C, D 중에. 자, 가라앉아 있다, 잠겨 있다는 상관없고 잠긴 부피가 같으면 부력도 같다. 그러니까 A와 B는 지금 부력이 같은데 C는 다 잠기진 않았지. 그래서 부피가 좀 적으니까 C. D는 조금만 잠겼으니까 부력은 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다음 3번. A에 작용하는 거는 위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력의 방향. 그 다음에 B는 아래로 가니까 중력의 방향입니다. 근데 떠있네. 부력과 중력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같다. 자, 4번. 우리 부력 이용하는 경우 아직 어려 안 봤는데 느낌적으로 풀어볼까? 떠있을 수 있는 거랑 관련 있는 거 찾아와봐. 답이 곰보트, 또 열기구, 뜨죠? 또
잠수함 뜹니다. 농구공이나 다이빙 때는 탄성력과 관련 있는 거예요. 기억, 디귿, 리을. 자, 근데 우리 잠수함은 가라앉는 것이 뜨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가라앉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려면 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수함도 부력을 이용한 거야. 자, 그럼 볼까? 우리 부력의 이용 예시를 보면 자, 액체 속에서 봤는지 기체 속에서 봤는지 이거 구분을 하는데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 근데 요즘에 좀 중요한 게 이제 잠수함이야. 우리 잠수함의 원리 볼게. 얘들아, 잠수하려면 밑으로 내려가려면 자, 얘는 지금 부력이 커야 돼, 중력이 커야 돼. 가라앉아야 되니까 중력이 커야 되지. 근데 얘가 다시 떠오르려면 뭐가 커야 돼? 부력이 커야 돼. 맞지? 또는 뭐 같아야 뜰 수가 있잖아. 맞아? 그러면 떠 있으려면 부력이 커야 되고 가라앉으면 중력이 커야 되는데 우리가 왜 쉽게 뜨려면 공부터가 필요하잖아. 튜브 같은 거. 튜브는 이제 그러니까 튜브는 그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 가볍지. 근데 어쨌든 부피가 크다 보니까 튜브 덕분에 부피가 커지네. 부력이 커져서 위로 더 쉽게 뜰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막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폐가 커지니까 부피가 커져서 좀 잘 뜬다라고 했어. 그럼 얘가 잘 뜨려면 부력이 커져야 되는데 생각해봐. 부피가 커질 수 있어? 이 잠수함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얘가 막 부피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냐고. 없지. 그러니까 이 부력은 지금 부피가 일정해. 부력은 변할 수 없어. 그럼 얘가 뜨고 가라앉으려면 무엇을 조절해야 되는 거야? 중력을 조절해야 되는 거지. 무겁게 하거나 얘를 가볍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사람을 태웠어. 잠수함에 이제 가라앉았어. 근데 내가 이제 가벼워져 뜰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고 막 내려라 할 수 없잖아. 막 깊은 바다에. 맞지? 그러니까 물을 채울 수 있는 칸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서 무겁게 하면 가라앉고 물을 빼내면 중력이 작아지니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은 부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중력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뜨고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이때 부피는 일정하지. 그러니까 뭐는 일정하다? 부력도 일정하다. 근데 무게를 조절해가지고 뜨고 가라앉게 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것도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34쪽 페이지 34쪽 5번부터 해서 10번까지 문제. 잠깐 스탑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덜 풀었으면은 한 번 더 스탑을 하세요. 자, 우리 5번에 볼까? 우리 태학의 종류 뜨게 하는 거는 부력이지. 4번이고요. 자, 6번에 얼음이 이제 뜰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정답 3번. 여기다 7번에 7번에 우리 물 밖에 있을 때보다 물 속에 있을 때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는 거는 부력이 어디로? 위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정답 3번. 그 다음에 8번. 자, 우리 공기. 기체 속에서도 위로 부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힘의 방향은 부력은 위 방향이지. 아래 틀렸고 열기구가 클수록 부피가 클수록 부력도 커진다. 맞죠? 그 다음에 부력은 기체뿐만 아니라 액체 속에서도 작용하죠. 맞는 말.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볼까요? 자, 9번에 자, 얘는 원래 추가 몇 뉴턴인지 모르겠지만 부력이 2뉴턴이래. 위로 2뉴턴 가볍게 해준대. 도와준대. 그랬더니 물속에 8뉴턴이야. 그러면 원래는 몇 뉴턴짜리였겠어? 10뉴턴짜리였겠지? 근데 2뉴턴 도와줬으니까 8뉴턴이 된 겁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답 몇 번 체크했나요? 자, 봐봐. 지금 부피가 똑같은데 얘는 반 틈만 잠겼다 했어. 그러면 부력이 절반이겠지? 그럼 부력이 얘가 더 작아.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 A가 지금 위로 부력이 10뉴턴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부력이 몇 뉴턴? 절반이니까 5뉴턴일 거야. 맞죠? 그러면 중력도 구할 수 있지? 자, B는 왜 떠 있는 거야? 얘는
부력과 중력이 같으니까 5N이라는 거야. 근데 A는 왜 가라앉아 있어? 위로 10N이나 들어올려 주는데도 가라앉은 이유는 10N보다도 무거우니까잖아. 맞지? 자, 그럼 부력끼리 비교하면 잠긴 부피가 더 크지? A가 더 커. 중력은 얘는 5인데 얘는 1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2배로 더 커. 그러니까 중력도 더 큰 거지. 부력도 중력도 A가 더 큽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잘했고 우리 돌아와서 29쪽의 실험도 볼게요. 29쪽 부력의 크기 측정 보겠습니다. 자, 아까 쌤이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 부력은 부피가 클수록이라고 했는데 측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물 밖에서의 무게 빼기 물 속에서의 무게, 이 차이로도 구할 수 있고, 또는 물이 넘쳤어. 이 넘친 물의 무게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볼까? 얘는 지금 1번으로 실험을 한 거야. 원래는 추가 함계가 2.1N이었대. 근데 이 추를 절반만 잠갔더니 얘가 2.0N이 된 거야. 그 말은 물이 지금 위로 몇 N의 힘을 작용했다? 0.1N의 힘이 작용했다라는 거지. 아, 절반 잠겼는데 0.1N 잠겼어? 아, 0.1N이 줄어들었어? 다 잠기면 위로 몇 N 작용하겠어? 0.2N 작용하겠지. 그럼 더 가벼워지겠네. 1.9N 맞네. 그래서 부력은 물에 잠긴 부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결론. 물 밖에서 측정한 무게에서 물 속에서의 무게를 빼면 무엇을 알 수 있다?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부피가 어떨수록 크다? 클수록 크다. 자, 그다음 뒷장. 뒷장 실험은 이거지. 물을 꽉 채운 다음에 이 부피만큼 넘칠 거 아니야. 그 넘친 물의 부피의 무게가 부력이다 했지? 넘친 물의 무게가 부력입니다. 그래서 넘친 물의 무게는 부력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 탐구 4번 봅시다. 자, 추에 작용한 부력 방향은 중력과 반대다. O. 그 다음에 물속에 잠기면 부력이 작용하니까 눈금 줄겠지. 맞고. 자, 부피가 더 작은 추를 쓰면 부피가 작으면 부력도 작아질 거야. 크기가, 부력 크기가 작아진다.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추를 용수철에 분리해 물속에 넣어 가라앉으면 부력 작용하지 않나요? 가라앉아도 부력은 있는데 중력이 더 큰 거지. 그래서 X입니다. 자, 5번 보기 전에 6번부터 먼저 볼까? 6번의 부력. 원래 6N짜리였는데 2N이 넘쳐흘렸대요. 부력 얼마? 넘친 물의 무게지. 이거 뭐 빼는 거 아니야. 넘친 물의 무게가 부력이니까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풀어보세요. 자, 5번은 잠깐 스탑을 꼭 하고 꼭 읽어봐. 읽어보고 풀어봅니다. 자, 다 읽었는지 보세요. 2N짜리 추 용수철을 달았는데 지금 가에는 그냥 추만 달았고 나에는 여기에 플라스틱 컵을 달았대. 근데 이 컵의 질량은 무시한대. 그러면 추 한 개당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2N이지. 근데 얘도 부피만 커졌지 플라스틱 컵 질량 무시하니까 얘도 밑으로 몇 N? 2N의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근데 무슨 차이가 생겼어? 부피가 커졌지? 이런 거잖아. 지금 튜브 지금 매단 거잖아. 고무 같은 거. 우리가 물속에 안 그래도 뜰 수 있는데 고무 부트를 달면 튜브를 지금 쓰면 더 커질 거 아니야. 부피가 커졌으니까 위로 만약에 작용했던 부력이 예를 들어 2N이었다면 얘는 부피가 커졌으니까 위로 막 4N이 작용할 수 있잖아. 확 떠버리겠지. 마치 그렇게 되는 거야. 1번에 용수철의 눈금은 가와 나가 같아? 얘가 더 가벼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가가 더 무겁습니다. 그 다음 중력은 똑같아. 그러니까 가에서 더 크다? 아니지.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부력 누가 더 커? 나가 훨씬 더 크지. 가와 나에서 부력 크기 같지 않아요. 나가 더 큽니다. 자, 4번. 물에 잠긴 부피가 나가 더 크니까 부력도 나가 크다?
맞죠? 부력 클수록. 그 다음에 5번 더 큰 컵. 지금보다 큰 컵에 넣게 되면 부피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부력이 더 커지니까 용수철 저울에 묶으면 나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 워크북 펴가지고 이제 그 문제 좀 몇 개 좀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워크북 펴보세요. 워크북에 여기 그 마찰력, 부력 파트 펴보면 여기 계산력, 여기서 스탑 보이죠? 여기 있는 1번이랑 일단 2번부터 먼저 풀고 잠깐 스탑을 한 다음에 1번, 2번 풀고 같이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에 우리 물 밖에서의 추의 무게는 말 그대로 추 무게가 12N이지. 근데 물 속에서의 무게가 9N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위로 3N이 작용했기 때문에 3N이 가벼워진 거잖아. 그러면 추에 작용한 불의 크기는 3N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물 밖에서 무게가 20N이니까 물 속에서 무게는 15N, 즉 부력은 5N이 작용했다. 물 밖에서 무게 빼기 물 속에서 무게로 볼 수 있어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추 한 개를 넣었을 때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5에서 4로 줄었지. 그러니까 위로 1N 작용하네. 그치? 그러면 물 바깥에서 추 두 개 무게는 원래는 10N이었을 거잖아. 그러면 추 두 개를 잠갔을 때 부력은 위로 2N을 도와줄 거니까 물 속에서 추 두 개의 무게는 10 빼기 2,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뒷장에 3번과 4번도 문제를 풀고 이제 스톱한 다음에 풀고 다시 쌤이랑 같이 문제풀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이제 가득 채워졌을 때 완전히 잠기게 한 다음에 넘친 물의 무게가 3N이야. 우리 넘친 물의 무게가 곧 부력이라 했으니까 얘도 3N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근데 이번에는 넘친 물의 질량이 1kg이란 말이야. 질량이 1kg이면 무게는 얼마다? 질량에다 무게는 곱하기 9.8배가 된 거니까 무게는 9.8N이 되고요. 즉 넘친 물의 무게와 부력이 같으니까 9.8N이 됩니다. 자, 그럼 4번에 해보자. 우리가 비커 두 개의 무게가 2N인 추를 반쯤 잠기도록 했는데 비커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2N의 추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친 물의 무게가 중요한 거지. 넘친 물에 지금 질량이 100g이잖아. 그러면 일단 킬로그램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 1kg이 1000g이니까 반대로 1g은 1000분의 1kg이지? 1000분의 100은 0.1kg이 된다. 여기에 무게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 9.8이 되겠죠? 그래서 0.98이 됩니다. 0.98N이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1번부터 4번 풀어볼까? 자, 우리 일정한 힘을 잡아당기면서 일정한 속력을 끌어당기고 있다. 힘을 준 방향으로, 그러니까 즉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찰력은 2번 B가 되고요. 자, 2번 10N의 힘으로 잡아당겼는데 안 움직였어. 그렇다 하더라도 힘을 준 만큼 마찰력은 작용하니까 왼쪽으로 10N 작용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마찰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마찰력은 접촉해야 작용하는 거지. 맞고, 그 다음 넓이가 넓을수록 마찰력 크다. 마찰력은 무게나 접촉면의 거칠기가 중요한 거지 넓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4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같은 X. 5번 체인을 감는 거 마찰력 크게 하는 거 맞지? 정답은 1번, 4번, 3번,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기계축 회전축에 베어링을 넣은 거. 그러니까 이 기계축에 얘들이 잘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마찰력을 작게 하려고 하는 힘이지. 그치? 그러니까 즉 마찰력과 관련 있는 걸 찾아라고 했는데 빙판길에 모래 뿌린다. 이건 마찰력 크게 하려고 하는 거. 볼펜 손잡이에 곰 묻힌다. 마찰력 크게 하는 거. 윤활유를 뿌리는 것은 미끄럽게 하니까 마찰력 작게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계단 끝에 표면이 거친 띠를 붙인다. 마찰력 크게 하는 겁니다. 다 마찰력과 관련이 있는데 5번에 자전거 안전 속에 용수철이 들어있다. 이거 어떤 힘이야? 이거
탄성력과 관련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뒷장 넘겨가지고 여기 5번부터 8번까지는 숙제로 해서 오면 되고요. 자, 우리 부력도 요거 4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부력은 위로 뜨게 하는 힘이니까 중력과 반대로 작용한다. 맞지? 그 다음에 기체나 액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에 비례한다. 부피가 커야 부력도 커진다 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강철로 만든 배가 물에 뜨게 하는 것은 배의 무게만큼의 부력이 작용한다. 맞잖아. 그러니까 배가 물에 뜰 수 있는 거는 배가 엄청 무겁지만 그 무게가 중력이지. 중력만큼 부력도 작용하기 때문에 뜰 수 있는 거죠. 정답 5번이 될 거고. 밑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원래 용수철 눈금이 15N이라는 것은 이 물체의 무게가 15N이라는 거야. 아래로 15N. 그런데 나는 보니까 물에 잠겼더니 3N이 줄었어. 즉 부력이 위로 3N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완전히 잠겼을 때는 지금 15에서 9가 됐지? 위로 6N이 작용하고 있다. 아, 그러면 지금 2배네. 이때는 그러면 딱 반쯤만 잠겼었나 봐. 그치? 기억. 가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5다. 무게가 곧 중력이니까 15N 맞죠? 다음 니은. 얘가 그림으로 사실 알 수 없지. 그림으로 이제 물의 부피가 2분의 잠겼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부력이 나에선 3N인데 다에서 6N, 2배가 된 거니까 완전히 잠기기 전에 절반이 잠겼다라는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절반 잠겼다. 맞습니다. 다음 디귿. 다에서 부력의 크기는 9N이 아니라 위로 뜨게 해주는 힘은 6N이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물에 가득 찬 비커에 무게가 10N짜리 추를 잠기게 했더니 넘친 물이 3N이야. 그러니까 넘친 물의 무게가 3N이라는 것은 위로 뜨게 해주는 게 3N이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추에 매단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원래 10N인데 3N이 줄었으니까 7N이 되겠지?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자, 그 물이 든 수조에 모두 물속에 가라앉아 정지했다. 가장 큰 부력을 받고 있는 물체는 얘들아 부력이라는 것은 부피랑 관련 있는 거니까 질량은 여기서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든 떠 있든 상관없이 그냥 부력이 가장 크다? 가장 큰 부피를 묻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책이랑 요거 조금 순서가 좀 다른 거 같긴 한데, 그래도 24쪽에 있는 5문제 중에 요 4문제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남은 문제는 이제 요건 다 숙제로 해서 오면 되는데, 여기 아마 요 18번 문제랑 여기 23번, 24번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문제를 잘 이해해서 오면 됩니다. 일단은 마찰력과 부력은 여기까지, 숙제도 요 페이지까지 해서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우리 이제 마지막 힘의 합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3쪽, 뒤에 44쪽 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힘의 합성은 간단하게 봤지? 우리 힘의 합성이라는 것은 합력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똑같은 이제 이 아이를 끌기 위해서 이 3명이 동시에 이제 따로따로 힘을 줬을 때랑 혼자서 힘을 줬을 때랑 결국에는 이 아이 무게가 예를 들어 50N이다. 그럼 혼자서도 50N을 끌어야 되지만 이 개들이 3명이 합한 힘인 결국 50N이 돼야 되는 거지. 나누어서 힘을 주겠지만 결국에는 합력은 50N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어. 이렇게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한 효과를 내는 힘을 합력이라고 하는데, 합력을 다른 말로 알짜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합력을 구할 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두 힘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크기를 더하면 된다. 합력 450N 이렇게 구하는 거랬지? 근데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되니까 합력은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50N이 작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방향일 때는 더하고 반대 방향일 때는 빼면 돼. 즉 나란하게 작용할 때는 그냥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쭉쭉쭉 넘어가서 자 여기
요 페이지, 자, 48페이지 펴보세요. 자, 우리 나란하지 않게 작용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힘의 합성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자, 빨간색 화살표, 이 힘과 파란색 화살표, 요 힘의 두 힘이 있는데, 나란하지 않을 때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잖아. 그럴 때는 무엇을 그리냐면,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합력을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자 평행사변형은 요 한 변과 똑같은 평행한 변을 그려야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릴 때 대충 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모눈종이가 있는데 자 얘랑 평행하게 그리려면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갔잖아.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 간 곳으로 이렇게 딱 그려주면 돼. 그 다음에 얘도 밑으로 두 칸, 오른쪽 세 칸이지. 밑으로 두 칸, 오른쪽 세 칸에서 이쪽으로 평행하게 평행사변형을 그려. 그 다음에 두 힘이 시작한 점, 요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나타내는 거야. 요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가 되고 대각선의 방향이 합력의 방향입니다. 즉 합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칸이지. 이게 만약 한 칸당 1N이라고 한다면 네 칸이니까 합력의 크기는 4N이다. 이렇게 이제 합력을 찾을 수 있어요. 즉, 두 힘이 어떻게 작용할 때? 두 힘이 나란하지 않게 작용을 할 때는 무엇을 그린다? 평행사변형을 그린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와 방향으로 합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우리 합력 나타내 볼까? 자, 지금 이 O 지점에서 F1과 F2는 힘이 나란하지 않아. 평행사변형 그려야겠지? 얘가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갔으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려면 얘도 오른쪽 두 칸, 위로 두 칸 가도록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 지점에 도달해야 되겠지? 얘는 다시 지우고 자, 요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어. 그러면 시작한 지점이 O점이지?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나타내면 돼요. 항상 화살표까지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칸당 10N이라 했으니 총 3칸이네. 그러니까 30N이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뒷장에 자, 우리 이제 합력을 구할 때는 평행사변형으로 구한다라고 했는데 봐봐. 평행사변형으로 이제 합력을 구할 때 이 각도가 몇 도인지에 따라 합력의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30N, 왼쪽으로 30N의 힘을 가했어. 그럼 지금 180도일 때는 나란한 거잖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니까 빼면 돼. 그러면 0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가 점점점 각도가 좁아져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모인다. 그러면 두 힘을 더해야 되니까 60N으로 합력은 커집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180도일 때는 0이었는데 각도가 0이 되면은 그러니까 나란하게 되면 60으로 커졌지. 그럼 각도가 점점점 좁아질수록 합력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 120도일 때 합력의 길이 그 다음에 90도일 때 합력의 길이 봐봐. 점점점 각도가 줄어드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지? 아, 각도가 좁아질수록 그만큼 합력은 커지구나를 알 수 있어요. 즉, 갈로에 들어갈 말은 두 힘의 이루는 각이 어떨수록 합력이 커진다. 각이 작을수록 합력은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180도보다는 30도일 때 합력이 제일 크다라는 거야. 근데 당연히 언제 합력이 제일 크겠어? 두 힘의 각도가 0도일 때 완전히 더하는 거니까 0도가 제일 커지겠지. 자, 그럼 합력의 범위는 F1에서 F2를 뺀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더한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뭐냐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쌤이 30N이라고 했어. 그러면 180도 이거 빼게 되면은 얘는 180도일 때는 합력이 0이지. 맞지? 합력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치는 얼마가 된다? 두 개를 더하면 60N이 되잖아. 60N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크거나 같다. 요렇게 본다는 거야. 요 합력은. 자, 그러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건 60N이고 최소로 가지는 건 빼는 거지. 0이야.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만약에 하나의 힘이 한 F1이 2N이고 F2가 뭐 예를 들어서 5N이다.
그럼 얘들아, 가장 크게 작용할 때가 몇 뉴턴이야? 최대치는 더하면 7뉴턴이지. 그치? 근데 최소는 0뉴턴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한쪽이 5뉴턴인데 반대로 한쪽 2뉴턴이야. 그럼 왼쪽으로 3뉴턴 작용하니까 합력의 최소값은 뺀 값이니까 3뉴턴이 되겠지. 그럼 합력은 3뉴턴보다 크거나 같고 7뉴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2뉴턴과 5뉴턴의 힘으로 합력이 뭐 예를 들어서 1뉴턴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 안 나와. 최소는 3뉴턴이니까. 맞지? 그럼 합력이 5뉴턴은 나올 수 있어 없어? 요거는 가능하지. 최대치가 7뉴턴, 그 사이 값은 되니까. 근데 2뉴턴과 5뉴턴으로 합력이 8뉴턴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이런 거 없다고. 두 개 합이 최대치고 뺀 값이 최소치가 됩니다. 알겠죠? 최대값은 더한 값, 최소치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값입니다. 자, 이게 되지.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몇 도 각이 좀 특이하냐. 120도 각이 좀 특이해. 자,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이루는 각이 120도일 때, 자, 120도는 만약에 한쪽과 나머지 한쪽 두 힘이 같잖아? 3뉴턴, 3뉴턴이면 우리가 양쪽일 때는 0이 되지. 근데 이 각도가 점점 좁아지게 되면 점점 합력이 커질 거잖아? 자, 그러면 두 힘이 이루는 합력이 0에서 최대치는 6이 되는데 이 각도가 이렇게 120도를 이루잖아? 그러면 원래 3인데 하나의 합력과 똑같이 3뉴턴이 돼. 그러니까 지금 120도가 되면 합력 얼마? 3뉴턴이야. 원래 하나의 힘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5뉴턴이었다? 그럼 합력은 5뉴턴이 되는 거야. 알겠죠? 더한 게 아니라 한 개의 힘과 같아지는 각도가 몇 도다? 120도가 됩니다. 자, 요것도 좀 유의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예시를 보자. 우리가 두 줄을 이용해서 물체를 가만히 들고 있는 경우. 자, 지금 이 두 친구가 어떤 이 물체를 들고 있어요. 자, 물체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자, 100뉴턴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들 둘이가 힘을 나눠서 들고 있지? 근데 어쨌든 결국 얘들의 합력은 몇 뉴턴이 돼야 돼? 합력은 100뉴턴이 되어야 얘를 들 수가 있지. 그럼 물체는 정지해 있으니까 힘은 무슨 상태다? 평형 상태다. 지금 아래 중력은 100뉴턴인데 위로 합력도 100뉴턴이니까 아래로 작용한 만큼 위로 들고 있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 합력이 0이야?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지. 합력은 물체의 무게와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친구가 줄을 당기고 있는 힘은 각각 몇 뉴턴을 주고 있을까? 지금 100뉴턴이라고 있잖아. 그럼 이 친구는 둘 다 50뉴턴의 힘을 줬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각도가 벌어져 있잖아. 얘들이 50뉴턴씩 힘을 주려면 이 물체를 어떻게 들어야 돼? 같은 각도로 들어야 두 힘을 더한 값이 합력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이 값이 0이면 얘들이 50뉴턴씩 주면 돼. 그치? 그럼 합력 100이 되니까. 근데 지금 얘들 각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 벌어져 있지. 그러면 처음보다 힘이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 100뉴턴을 들기 위해서 50보다는 더 많이 들고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 한 70 정도? 70 이렇게 들고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돼? 근데 뭐 합력은 결국에 얼마가 된다? 100으로 들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이 점점 각도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힘이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 점점 많이 들어가겠지. 얘들이 쉽게 들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좁혀야 가볍게 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랑 아니면 엄마랑 어떤 장바구니를 들 때 최대한 내가 힘을 조금만 들고 싶다. 그러면 둘이 가깝게 있어야 내가 한 사람이 드는 힘이 작아집니다. 근데 이 각도가 만약에 120도까지 벌어졌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이 합력이 100뉴턴이야. 그러니까 이 물체 무게 100뉴턴이야. 그럼 각자 몇 뉴턴을 들어야 얘를 들 수 있겠어? 아까 120도는 쌤이 특이한 각도라고 했잖아. 각각 100뉴턴을 들었을 때 합력이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 아까 120도는 하나의 힘과 합력이 같다 했잖아. 그러니까 각도가 점점 벌어져가지고 120도가 되면 완전 쓸모없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100N인 거를 혼자서도 들 수 있는 거를 둘이서 굳이 100N 힘을 주어서 100N짜리 물체를 들 필요가 없잖아. 혼자 들 때와 결국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얘들이 100N보다 힘을 작게 들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120도보다는 각도를 줄여야 100N보다는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 수 있는 거겠지. 맞나요? 자, 각도가 멀어질수록 두 줄의 사이각이 클수록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이 힘을 적게 주려면 각도를 줄여야 됩니다. 적어도 몇 도 이하로? 120도 이하로. 120도가 넘어간다? 이 물체가 들어야 되는 100N보다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해했으면 우리 오른쪽에 우리 철봉 매달리는 거 요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철봉 매달리기를 할 때 이 각도가 벌어질 때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 모여있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 아무래도 각도가 벌어질 때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겠지. 이 친구가 예를 들어 100kg이야. 그럼 100N이라 해보자. 자, 너무 무겁나? 이 친구 60N을 해볼까? 몸무게가 60이에요. 그러면 평행하게 두 팔을 나란하게 들 때는 각각 한 힘에 얼마씩 주면 돼? 30 주면 되겠지. 근데 각도가 벌어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 45는 줘야 60을 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이 들어가는 거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매달릴 때는 각이 작을수록 합력이 커지니까 각을 줄여야 힘이 덜 들어갑니다. 이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 자, 얘가 각도가 점점점 벌어졌지. 그러면 얘는 각도가 좁혀졌지. 그러면 합력은 요 1번과 2번 중에 합력은 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 1번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1번이 더 큰 거 아니야. 합력 같은 거지. 결국에는 나의 몸무게인 60N을 들기 위해서 얘도 1번의 합력도 60, 2번의 합력도 60이야. 들어야 하는 합력은 같은데 한 개당 들어가는 힘이 얘가 조금만 들어가도 되고 얘는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합력이 다르다는 게 아니야.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돌아와서 마지막 두 줄을 이용해서 물체를 천천히 들어올릴 때, 자, 요 두 친구들은 이 물체를 들어올리고 있으니까 언제나 합력은 이 물체의 무게와 같아야 돼. 그치? 자, 그런데 점점점 들어올리면 들어올릴수록 점점 각도가 커지고 있지. 그러면 각도가 커진다라는 건 얘들이 들어야 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힘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 각도가 커지니까 들어야 하는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합력은 일정한데 왜? 물체의 무게가 일정하니까 각도가 커졌어? 그러면 그만큼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힘이 많아진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우리 뒤에 요거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의 개념 체크. 합력 구해보자. 합력은 일단 평행사변형 그려라 했지? 자, 밑으로 두 칸, 오른쪽 두 칸 갔으니까 얘를 평행하게 그리려면 얘도 밑으로 두 칸, 오른쪽 두 칸 가서 이 지점으로 평행하게 그리면 되겠네.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 그리면 자, O 지점에서 요까지 쭉 그어보세요. 자, 그럼 합력은 요 화살표도 표시합니다. 합력은 한 칸당 2N이라 했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6칸 같지? 맞죠? 그래서 12N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합력의 크기. 자, 합력은 각도가 좁을수록 제일 큰 거니까 기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자, 3번. 4N과 5N의 힘으로 동시 작용할 때 가장 큰 힘은 더한 거 9N, 가장 작은 힘은 뺀 1N입니다. 0N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평형을 이루는 두 힘을 쓰세요. 자, 용수철에 추가 매달려 있을 경우 자, 힘은 두 가지가 있겠지. 자, 밑으로 작용하는 힘. 무슨 힘이 있어? 추의 무게가 있으면 중력이 있을 거고 그러면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용수철에서 탄성력이 있겠네. 그래서 중력과 탄성력의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니까 힘의 병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책상에 놓여있는 모니터.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무게가 있겠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중력입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책상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지. 만약 이걸 종이로 했다면 부서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이는 위로 떠받치는 힘이 약하니까 얘가 놓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밑에서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즉 누가 책상이 누구를 모니터를 떠받치는 힘이 위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책상이 모니터를 떠받치는 힘, 이런 거 우리가 수직 강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그냥 풀어 적으면 됩니다. 요 힘과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같다. 그래서 두 가지 힘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잘했고, 자, 그럼 우리 여기 유형 체크도 몇 문제 풀고 마무리해 봅시다. 자, 여기 네 문제 풀어보자. 자, 1번 합력은 나란하니까 두 개 더 해주면 되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면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면 4N. 결국 오른쪽이 크니까 오른쪽으로 4N 갑니다.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지금 이 O 지점에 고정을 해놓고 고무줄 A 지점까지 당겼는데 두 힘이 각각 2N, 3N이 들었어. 근데 이거를 용수철 두 개로 하지 않고 한 개로 잡아당긴다면 A점까지 끌어당길 때 눈금 얼마일까? 결국에 합력이 5N이니까 혼자서 끌어당겼어도 결국 5N으로 힘을 줘야 되겠지?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지금 오른쪽으로 30N의 힘을 밀었는데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 크기가 왼쪽으로 10N이 작용을 했대. 그러면 합력은 오른쪽으로 30N, 왼쪽으로 10N 작용했지?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으로 20N으로 밀리고 있어요.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인 왼쪽일 거고 나무도막은 큰 힘 쪽으로 움직일 거잖아. 합력의 방향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알짜 힘, 즉 합력은 오른쪽으로 20N이다. 맞지?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마지막 4번 그림과 같이 무게가 25N인 상자를 손으로 눌렀더니 힘을 좀 더 줬더니 저울이 30N이 되었대. 그럼 밑으로 힘을 얼마 더 줬다? 손으로 5N 더 줬다. 그래서 합력이 30 되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5번부터는 쌤이 그 카페에 그 숙제 올려놓을 테니까 그 페이지만큼 숙제해서 오면 됩니다. 자, 영상으로 수업 본다고 수고 많았습니다.